문제 3번. 자, 문제 3번. 다음에 물음 1에서 물음 2에 답하라. 읽으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형태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는 게 있어요. 직관적이잖아요. 뭐 모든 회사의 직원에게 하나씩 지급했대. 말도 안 되죠. 이 부분 지적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약간 이 답인지 아닌지 잠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게 답이다 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알죠? 자, 물음 1번. 위너스의 경영진은 박근심 회계사에게 원재료의 구매 검수 보관 출고에 대한 내부 통제를 평가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자, 설명식 기술서 내부 통제에 대한 EA 과정이죠. 자, 원재료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 잘 돼 있죠. 좋습니다. 열쇠는 복제돼서 모든 회사 직원에게 마음대로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물리적 통제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겨요. 자, 창고에는 감독자 1명과 4명의 직원이 감독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잘 훈련되어 있고 인적 조직과 관련해서 적격성이 높아야지 내부 통제가 운영이 잘 된다고 얘기했었죠. 보험회사에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자, 이건 제가 비중 있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현금이든 값어치 있는 재고자산이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삥땅을 쳤다.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쇠고랑을 차던 뭐 어쨌든 관계가 없는데 회사는 영리기업이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실이 날 걸 더 싫어해요. 훔쳐간 사람이 쇠고랑을 차던 말던 그거하고 관계없이. 자, 그래서 재정보증보험은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뭔가 딴 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서를 발행을 해줘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좋은 내부 통제예요. 여기까지. 자, 원재료 창고에는 자물쇠 장치 이외에 무인 경보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어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뭔가 장치를 2가지나 해놓고 업무 지침서 상에 창고 관리 기본 방식은 퇴근 시점까지 최소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창고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다 지적사항이겠죠. 그죠? 때로는 급하게 원재료가 조달돼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 10분가량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녀 직원 없이 전 직원이 원재료를 수령하기 위해 창고를 비우기도 한다. 그 여러분들 영화 봤죠? 그 은행을 터는 그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5분 내에 다 털어가죠. 10분이면 긴 시간입니다. 이거 알았죠? 자, 10분가량이든 1분가량이든 10초든 간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전 임직원이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자, 이거. 자,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창고에 별도로 자물쇠를 채우거나 무인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등 번거로운 절차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번거로운 절차는 하지 않았다. 해야 돼요. 자, 그다음 원재료는 생산 담당 부서의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재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자동으로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서를 작성해요. 이거 일반 승인입니다. 일반 승인. 경제적인 주문량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작성된 구매 요청서는 창고 부서의 감독자에게 전달되며 요거 괜찮습니까? 작성된 구매 요청서가 구매 부서로 안 가고 창고 부서로 바로 갔네. 그죠? 자, 그래서 요청 부서가 따로 있고 구매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창고 부서가 나와야죠.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감독자는 창고 부서 감독자가 거래처를 선정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앞에서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감독자는 매입처 리스트 중 자신이 임의로 거래처를 아주 답을 쓰라고 아주 주죠. 그죠? 다 맞춰줘야 돼요. 이런 거는 거래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주문한 원재료가 도착하면 창고 직원이 직접 수령한대요. 누가 수령해야 돼요? 왔으면 창고 부서가 있으면 검수부서 직원이 가서 물건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창고 부서에서 왔으면 요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지적하면 되는 거였고. 자, 그다음
자, 이건 이제 동차 때랑은 조금 다르게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창고 직원은, 자, 어쨌든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원래는 검수부서 직원이어야 하지만 창고 직원은 수령한 원재료의 수량이 적송 서류상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끝났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뭐까지? 수량만 확인하면 안 되고 스펙, 그죠? 그러니까 스펙까지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메이처 운송기사가 가져온 적송 서류 2매에 서명한 후, 이 적송 서류는 거래처 매출 거래처에서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운송장도 있을 거고 거래 명세표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적송 서류 2매에 서명한 후 한 분은 운송기사에게 재교부하고, 뭐 사인을 했으니까, 한 분은 자체적으로 검수증빙하여서 보관만 하면 안 돼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서류하고 맞춰보고, 쟤네가 보내준, 매출처가 보내준 물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량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계약된 금액이 나중에 적절하게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매출처 물량 가지고 온 거 오더한 건 100개 하는데 99개 가져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물량이 100개라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검수부서 직원은 알고 있는 그 물량하고 얘하고 상호 대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오자마자 사인부터 해줄게 이게 아니고 다 카운팅 해주고 오케이 우리가 주문한 수량대로 다 왔어요. 그때 사인을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현재 창고부서에서는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재고자산 실물에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물만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각각의 품목별 수불 내역도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사람이 해주도록 업무 분장 절차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물론 주기적으로 감독자에 의한 검토 및 승인 절차는 수행되고 있다. 주 위너스의 경우에도 실제 재고 자산과 수불부상 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고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재고 실사는 시간 절감을 위해 각 품목별 수불부를 작성하는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대요. 그 뭐 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 수불부와의 차이 결과는 별도의 보고 절차를 안 했대요.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해서 그 차이가 뭔지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네. 그럼 끝이에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고 후 차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 중에서 6개를 지적을 못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음 페이지. 자, 플로우 차트를 몇 번을 이제 본 경우에는 이런 걸 딱 보면 아이 뭐 이렇게 마련해놨어 하는 게 눈에 딱 띄어요. 그런데 공부가 이제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안 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내면, 제가 그림 잘 그리거든요. 한글에서도. 그런데 이거 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냅니다. 그리고 눈에 딱 띄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는 문제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내고 싶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봐야지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만 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나오면 뭐 좋은 거고요.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3가지 지적하는 거. 주문 접수 부서에서 주문서를 접수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주문서 바로 밑에 검토 후 지가 신용 승인을 하네. 원래 신용 승인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별도의 승인 부서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 승인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걸 지가 했다. 요거 눈에 딱 띄는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창고 부서. 좋습니다. 창고 부서하고 대금 청구 부서 사이에 선적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적송 부서나 없네요, 아무것도. 그런데 창고 부서 밑에 보시면 적송 서류를 창고 부서에서 만들어요. 적송 서류는 적송 부서 혹은 선적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죠. 요거 지적하는 거. 자, 눈에 딱 띄는 거 2가지는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자, 창고 부서에서는 물건을 선적 부서로 내보내기 전에 처음에 오더 온 그 물량하고 그동안의 부서에서 거쳐온 그 서류하고 상호 대조 확인한 다음에
그동안에 거쳐온 부서에서 혹시나 변질되지 않았는지,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온 수령하고 그 다음에 신용 승인 부서 거쳐오면서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요거를 확인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여기에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겠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주문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창고 부서로 한번 갔었어야 돼요. 게다가 판매 지시서 요거 있죠? 요것도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신용승인 부서 거치기 전에 만들어지자마자 창고 부서로 같이 와야 됩니다. 주문서하고 함께.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 이제 우리 강좌 말고 다른 강좌를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박스를 보자마자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그 부분을 암기를 하면 거기서 얻어 걸릴 거라고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제시를 해놓고 다른 거 한번 골라볼래? 내가 아는 게 그건데 고를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거고 동차생들은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유해생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자, 문제 4번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는 유의적인 위험과 부정 쪽 문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유의적인 위험은 부정처럼 식별이 되자마자 높게 평가하는 게 있는가 하면 부정 이외에 특수관계자와 회계추정치처럼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왜곡 표시 위험과 관련해서 커질 수 있는 부분에 주의 집중하죠. 자, 그러면 유의적인 위험과 그 다음에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해서 유의적인 비일상적 거래하고 유의적인 판단 사항을 일단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상단 박스 1번. 재무제표 결산 시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직접 빈번한 수정 사항을 입력하였다. 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무리하게 개입을 해요. 이런 경우 뭡니까? 비일상적인 거래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이건 뭡니까? 비일상적인 거래를 얘기합니다. 자, 대기업의 경우 수정분기를 입력하는 게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입력해. 안 되죠. 내부 통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은 사업의 성격상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상각 방법을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정액법인데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려면 총 추정 생산량 이거를 말 그대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겠습니다. 추정 생산량 측정에 간단한 방법이 아니고요. 복잡한 공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공대를 나와서 공대 공부를 열심히 한 상태에서 회계사를 합격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감사인의 경우엔 이거는 복잡한 공학적인 접근법, 의도하는 게 유의적인 판단 사항이에요. 요거. 동그라미 3번.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재무제표일 이전에 피소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해서 성격적으로도 중요하고 중대한 소송이라면 금액적으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경영진은 자,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자,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요. 편향되게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그런데 여기 수식어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러면 작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큰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치와 관련돼서 손해배상 소송 충당금과 관련된 충당부채와 관련된 추정 금액과 관련해서 유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1번, 2번, 3번은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 물음 1번. 감사인은 위험이 식별된 경우 동위험이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지문 1에서 3의 항목을 식별된 경우 자, 1에서 3의 뉘앙스를 보면 위험이 높은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이 높게 평가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감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내부 통제 테스트와 실증 절차에 대한 감사 계획의 조합 중 유효한 감사 계획, 효율적인 감사 계획이 아니고 유효한 감사 계획. 자, 여기에서 위험은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 요 결합된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TDR은
낮추기 위해서 실증 절차는 반드시 포함이 되되 실증적 분석 절차는 하겠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하는 거고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는 어떻게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떤 조합이든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가 들어간 것만 선택해 주면 돼요. A번 안 되죠. 그죠? 그다음 B번 요건 됩니다. 세부 테스트 들어갔으니까 C번 되고요. D번 되고 2번, F번 다 안 돼요. 그리고 내부 통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실증 절차는 아무것도 안 한대.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일단 요거는 중요한 걸로 보고 교수님들 업데이트된 책들의 내용을 제가 다 캐치를 해보니까 요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물음 1번은 별표를 하시고 나중에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통제 테스트는 감사인이 하겠다고 한 경우, 유의적인 위험의 경우에도 감사인이 의존하겠다고 마음 먹은 경우에 통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실증 절차와 관련돼서 분석적 절차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세부 테스트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식이든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비디오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비디오가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해답지에다가 그거를 링크를 연결을 해서 줄게요. 갑의 횡포죠. 이거 갑의 횡포.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 이게 이제 유의적인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개입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진 거냐면 이 부정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 볼게요. 자, 박스 안에 양가로 1번. 올 초 취임한 전문 경영인에게 주주들은 현재 감소 추이에 있는 매출액을 향후 4년 이내 50%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이를 전문 경영인은 수락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할 수 없는 걸 해주겠다고 무리하게 약속하는 태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면서 자신한테 뭘로 다가와요?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영진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무시를 해서 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겁니까? 부정한 재무보고.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전문 경영인은 올해 결산 시점에 가까워 오면서 취임 시 약속했던 올해 목표 매출액 상승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이걸 이제 예상하다니 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압력이죠. 그죠? 압력입니다. 양가로 3번. 양가로 1과 양가로 2의 상황에서 자, 그 다음부터 최고 재무 책임자 자금 담당하시는 분이죠. 본인이 영업 업무를 수행했대요. 본인이 영업 업무를 왜 해? 자금 담당인데. 이거 업무 분장 안 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과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기회 업무 분장이 미비한 거예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부 통제가 유효하지 않은 내부 통제예요. 업무 분장이 안 돼 있습니다. 요거 CFO가 영업도 총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회사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으며 이게 바로 얘네들을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대상 회사가 갑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거래처. 요게 을이에요. 을. 자, 일시적으로 해당 거래처에 많은 매출을 일으키면 주주들의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자,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정당하게 그 물건을 구매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게 자신의 힘을 빌미로 해서 마구잡이로 가짜의 거래를 섞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힘으로 내부 통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매출액을 일으키는데 그 회사의 권위를 이용을 해서 한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근데 그 중에 가짜 거래가 개입이 되면 부정한 재무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양가로 4번. 참.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일시적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요거 태도입니다.
그죠? 경영진의 태도. 자, 양거로 4번. 전문 경영인은 매월 결산 시마다 회계부장을 불러 매출액의 증가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자기가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겠죠. 그죠? 최고 재무 책임자의 조언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 이게 이제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거 의도한 바는 매월 원래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매월 회계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회계부장을 불러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이게 지대한 관심. 그래서 이게 서포트에 왜 우리 5-21 있죠? 거기에 페이지 연결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경영진이. 회계적인 수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하고 싶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도하고. 자, 그다음에 양거로 5번. 전문 경영인은 최고 재무 책임자가 조언한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회사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 및 상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직접 거래처 사장 및 구매 담당 임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죠. 이거 안 사주면 안 준다.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연결을 시켜줄 건데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는 학교 가면 신입생들은 무조건 선배들이 갈 때까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종을 먹죠. 그 중에서 그때도 이제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산사춘 어디에서 나와요? 배상면주가라는 데서 나와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배상면주가 뭐 여기 산사춘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단 한 개도 없죠. 나머지는 저는 이제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술인지 음료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술도 아닌데 술이라고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산사춘만 제가 술이라고 봐줄게요. 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산사춘만 술이고 나머지는 술이 아닙니다. 매출로 봤을 때 BMG의 매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고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한 사람들 BMG의 대리점을 한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영업 대리점이라고 하는 게 요 회사는 대기업이죠. 영업 대리점은 소기업의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리점을 딱 이제 간판을 걸어놨어요. 이 물건 무조건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도 음식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 있는 정도만 유지를 하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도 가지고 오는 즉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예요. 뭐 인삼을 섞은 뭐 막걸리, 뭐 이상한 것들, 그다음에 뭐 소주인데 무슨 뭐 레몬이 들어간 그딴 불량식품들은 잘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나머지들은 유통기한이 가까이 오면 어때요? 그건 안 팔려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전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해야 돼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이게 본사도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들죠. 얘가 손실되는 걸 회피하려고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을 입장의 거래처에 무조건 다 밀어내기로 매출을 해버려요. 물건도 가요. 자금은 안 오면 그다음부터 산사춘 안 줍니다. 그럼 얘는 이 대리점 그만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사춘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산사춘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들 받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받아줬다간 이것도 한 병당 가격이 이거보다 비싸요.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량이 별로 없죠. 생산 수량이 적으면 단가는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거 다 매입을 해주면 그 다음에 고가에 이걸 팔 수가 있겠어요? 못 팔아요. 헐값입니다. 그럼 얘는 적자를 얘한테 밀어내고 얘는 적자를 회피했으니까 적자는 누가 떠안아요? 얘. 그죠? 이거 전부 다 적자라고 해서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아니고 이걸 현실 실물로 봤을 때는 이건 돈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에요. 그래서 특정의 대리점주가 자살을 하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장에다가. 이러한 정황이 있어서 이거를 자기가 못 견디고 본사에 빚을 1억 5천을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 5천이란 금액이 아주 뭐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규모의 음식을 팔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1억 5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저것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왜 차량 보면 뭐 우유 배달하는 차량 보면 뒤에 하얀색 뭐 박스 같은 거 달려 있는 그 포터 같은 거 이거 끌고 가죠. 거기에 우유가 가득 차 있어요. 술도 그렇게 배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온도가 유지가 돼야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특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이제 트럭을 이렇게 냉장 탑차라고 하죠. 냉동 기능이 있는, 냉장 기능이 있는 그 탑차를 특수한 그 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싣고 다니는데, 그 여러분들 택시 3년 운행을 하면 거의 한 20만인가? 30만을 뛴대요. 그러면 차가 거의 겉모습은 괜찮은데 속은 완전히 노후화된 차량입니다. 배달 전문 차량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본사에서 와가지고 운전기사가 그 물건을 내려줘야 되는데 명세서를 차에다 그냥 놓고 시동을 끄고 키는 안 빼고요.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갔어요. 의미하는 바는 트럭도 사라. 누가? 얘네들이. 그것까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분 관계는 없더라도 내 힘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에. 자, 혹시나 몰라서 이제 시사성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내봤어요. 자, 갑주는 전문 경영인과 최고 재무 책임자가 저지른 이른바 갑의 횡포가 거래처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산사춘 매출 뚝 떨어졌어요. 안 먹어요 그런 거. 불량 회사라고. 자, 회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회사의 주요 제품과 상품마저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매출을 증가시켜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매출을 더 급감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주주들은 두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잘못된 행위로 정당하게 경쟁을 안 했다고. A 회계법인은 계속 기업 가정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배상면주가 안 망했죠. 매출이 떨어졌을 뿐이지. 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되었음을 사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를 수행할 때 ISA 준수해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 해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 그에 근거해서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를 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말거나.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물음 2번. 자, 다음에 보기는 A 회계법인의 갑주의 감사 업무팀의 팀 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다. 자, 이거는 제가 뭘 이제 생각을 하고서 만든 거냐면 요거예요. 부정의 삼각형하고 구체적인 상황 사례가 인지가 되면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100% 개연성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상황 이런 거 인지할 수 있겠다. 그게 빈번하다라는 거죠. 자, 보기 가회계사. 제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부정한 재무보고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문의 3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문장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서로 등급화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동기와 압력이 부정한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기회가 미치는 영향이 큰지, 태도 합리화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지 그거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등급화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자, 나회계사. 참. 그 다음에 나회계사. 제가 볼 때는 모든 항목이 이번 일의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죠. 그죠? 모든 게 다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이 빠지게 된다고 해도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만든 거예요. 이견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두 개가 가능성이 높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하학적 모형과 관련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징을 하는 게 하나보다는 여러 요소가 있을 때, 그럴 때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회계사. 자, 일반적인 우리 감사팀의 감사 계획으로 이번 일을 알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또한 임원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이 쉬웠지. 직원이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 신경 쓴다고 알게 되었겠습니까? 자, 직원의 부정보다는 임원의 부정이 발견하기가 더 어렵죠. 사유는 이 경영진이라고 하는 이 임원들은 감사인에게 처음부터 왜곡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 가능성, 권리가 있어요? 무력화할 가능성,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부정보다는 경영진의 부정이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논평을 해주면 됩니다. 자, 라 회계사.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는 꼭 부정이 발생한다니까 잘못됐죠. 그죠? 어떻게? 꼭 부정이 발생한다니까?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라회계사 별거 없을 것 같았죠? 한 줄이라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물음 3번은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물음 3번. 자, 이거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의 감사팀은 5월 초에 계략적인 위험평가 과정을 거쳐 11월 초에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 표시를 하면 자, 5월까지는 뭐 한다고요? 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위험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월 초 이때 중간감사를 가서 뭘 한다고요?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기말감사에 가서는 잔여 기간에 대한 내부 통제 테스트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플러스 12월 31일 이후에 보고기간 말 이후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실증 절차를 추가적으로 더 수행을 하죠. 이렇게 요 관계는 뭐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한 거고, 자,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회사의 영업 특성상 이거 매출 프로세스죠. 자, 매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항상 수익 인식이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 특성상 매출 및 대금 회수 활동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복잡하여 매출 및 대금 회수 활동에 대한 위험을 전반적으로 일단 높게 평가했습니다. 위험을. 자, 보기와 같은 실증 절차의 감사 계획을 수립했어요. 자, 성격 보겠습니다. 감사 증거력. 요거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매출 거래와 관련된 감사 증거의 입수는 문서 조사 등 경영진의 주장과 관련된 신뢰성이 높은 감사 증거 입수에 주 목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험이 높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실증 절차의 범위. 매출 거래의 발생 사실과 기간 기속과 관련해서 표본 추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 괜찮죠, 이거? 자, 그다음 실증 절차의 시기. 최대한 재무제표 근접된 시기에 수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그다음 거. 자, 만약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가 12월 30일경에 입수되었고 31일 바로 직전이죠. 자, 재무보고와 관련해서 보고기간 말 바로 직전에 입수했습니다. 당초에 실증 절차 현장 필드 업무는 1월 10일경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1월 10일 안 됐죠. 자, 12월 31일 이후인데 1월 10일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 절차를 계획하는 단계일 텐데 보기에서 수립되었던 실증 절차의 계획은 어떻게 보강되어 수정되는지 답안 양식에 따라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증 절차 가서도 나올 테지만 요 앞부분에 매출 프로세스와 관련된 게 수익인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통제 테스트 잔여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통제를 테스트했더니 통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처럼 ROMM이 높다. 그러면 거꾸로 TDR을 낮추는 절차인데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된 요소가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높게 평가되면 얘를 더 낮추기 위해서 성격, 범위, 시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격은 문서 조사 등 신뢰성이 높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문제에 제시된 거고, 범위는 일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문제에 제시된 거고, 시기는 재무제표일 혹은 그 근접일에 실시한다라고 문제에 제시된 거죠. 여기에 기존의 한 개의 위험이 더 높았다. 그럼 TDR 한 개, 위험이 하나가 더 가미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보강하는 절차로 우리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수익인식과 관련해서는 거래처에 뭔가 조회를 할 때 조건 등, 잔액 이외에 조건 등을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잔액 이외에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조회를 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자, 확대. 위험과 관련해서 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다 확대하되 전수조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근접일. 재무제표 근접일보다 더 근접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보고기간 초기. 그래서 전년도부터 뭔가 부정한 재무보고와 관련해서 혹은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을지 추가적으로 더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중에 계절성이 있다면 계절성과 관련해서 뭔가 수익인식을 의도적으로 잘못할 부분 혹은 유의적인 왜곡 표시 위험이 존재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전체에 적용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세분화된 분석적 절차 뭐 이런 게 뭐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아직 요 단계에서는 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뭐 납득할 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사실 요것만 다 캐치를 하면 이제 어려운 학습의 과정은 다 끝났어요.